자, 오늘 물건은 이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송천동에 있는 이제 에코시티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물건이었고요. 네. 한번 같이 보는 거 다시 한번 가볍게 보면은 대지권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가 아파트 볼 때 안 본다 그랬죠. 대지권은 재개발, 재건축에만 좀 의미가 있고요. 자, 건물 면적 항상 제가 여기 어떤 면적 나온다 그랬죠? 전용 면적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찾을 때는 전용 면적이 아닌 공급 면적이 있는 평형으로 보면 되고요. 소유자, 채무자가 동일하고 채권자는 다른 분이고요. 자, 감정가는 이제 10억 4,8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던 물건이었고요. 한 번 유찰돼가지고 전라북 전주시는 30%씩 저감되기 때문에 7억 3,360만 원의 최저가로 나왔고요. 자, 그래서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7,336만 원을 유찰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에 나왔다가 1회 유찰돼가지고 7억 3,360만 원이었는데, 자, 입찰자는 한 명이었고요. 완주군. 자, 완주군은 이제 전주하고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주를 감싸고 있는 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주군의 송모 씨가 7억 4,110만 원에 아마 이분의 전략은 최저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뭐 되면 좋고 아무도 안 들어와서 내가 낙찰 받으면 좋고 뭐 비싼 가격에는 내가 사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쓰신 송모 씨가 쓰신 전략을 보면은 최저가에서 혹시나 최저가에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7억 3천 400, 7억 3천은 500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 단위인 1,000만 원을 하나만 더 올려서 7억 4천을 쓰는데 또 혹시나 7억 4천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을 더 올리고 혹시나 100만 원 또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110만 원을 쓴 거죠. 그래서 7억 4,110만 원에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층수를 봐도 층수는 12층, 중간 층수에서 나쁘지 않고요. 전용 면적이 35평이다 보니까 건물 면적이 40평대가 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2017년도 12월 5일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7월이 아니네. 12월 5일이니까 22년이니까 지금 이제 5년 차, 만 4년 돼가는 아파트, 4년 안 되겠네. 3년 반 정도 됐겠네. 3년 6개월 된 아파트고요.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전입은 2021년 5월 7일에 되어 있고, 보증금은 안 써 있죠. 만나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보면은 진모 씨가 살고 있는 걸로 쓴 건데, 임차인 진영필의 배우자, 지금 여기는 땡땡이 안 나오네. 임차인 진모 씨의 배우자 참여하에 이 건 현황을 조사했다. 진모 씨가 지금 누구냐면은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임차인 배우자 면담 및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등 참조해서 임차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세금은 정확히 모른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임차인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권리신고는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하면은 법원에서 너 지금 보증금 받으려면은 계약서 첨부해서 너의 권리를 신고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를 안 했죠. 그럼 돈 받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뭐 안 했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항력은 보니까 자,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찾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가 보는 저합계단전에서 가장 먼저 있는 근저당권, 전모 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고요. 이 전모 씨 근저당권 설정 아래로 다 말소가 되고요.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21년 5월 7일에 전입을 했으니까 근저당 설정 날짜랑 비교했을 때 더 늦으니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어도 대항력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한다? 그냥 뭐 깔끔하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사람이 돈을 받든 안 받든 법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뒤에 다 있는 건 다 말소돼서 소멸될 거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미납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관리비 잘 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물건이네요. 그래서 권리 분석상으로는 깔끔한 물건이고 뭐 매각 물건 명세서 혹시 매각 물건 명세서 눌렀는데 지금 이게 보이나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보이나요? 클릭이 됐을 때 공유가 되는지 안 보이죠? 그러면 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볼 게 있나 잠깐만 보고요.
안 봐도 상관없네요. 됐고, 뭐 등기부등본 안 봐도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이 물건에 우리가 입찰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총 이렇게 지금 4회 입찰을 해주셨죠. 자, 무비스타님이 9억 2,500대, 바라는 대로인 8억 6,500대, 찌닝님은 8억 1,700대, 그다음 지정망님은 8억 900대, 심장이 뛰는 산님, 신띠님은 7억 8,400대, 이희진님이 7억 5,300대의 입찰가를 산정을 해주셨어요. 보면은 그쵸?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시세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을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우리 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걸로 가죠. 네. 지금 우리 물건이 에코시티 였었나? 자, 요 평형인 것 같아요. 자, 평형이 47평형이 우리 에코시티 사이 물건이고요. 전세는 현재 8층에 5억 8천에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6군데 지금 내놓으셔서 5억 8천에 내놓은 상태고요. 에어컨 6대 뭐 장기 전세 가는 거 등등등 써있긴 하네. 자, 8층이 나와 있고 매매로는 제일 저렴한 게 현재는 9억 5천에 보이네요. 자, 그럼 집상태 최상층 고층 이제 입주 가능한 물건이 9억 5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층이 9억 6천에 나왔네요. 그다음에 10억도 저층이 내놨는데 보면은 얘네 물건들이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층보다 고층이 더 낮게 나오는 거 보면은 한번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죠. 47평의 실거래가를 봤을 때 자, 재작년 2020년대에 뭐 5억, 6억대까지 하다가 20년 말에 7억대로 뛰고 그다음에 20년 만에 갑자기 그냥 9억대 10억 가까이 뛰었네요.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9억 7,500에 2020년 12월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9억 1,500, 8억 9,800 9억대에서 중간층에 거래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올 초에는 9억 3천에 거래되고 거래가 좀 멈춰있는 모습이고 평형이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이 해당 평형은 총 46세대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히 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21년도에 2건, 2020년도에 엄청 많이 됐네요. 2020년도에 6건 가까이 됐네요. 7건 됐네요. 이거 2020년도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네요. 이때 사신 분들이 돈 많이 버셨네요. 2020년도에. 사고 지금은 이제 9억대에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9억 중간가가 9억 3천, 9억 5천 여기인 것 같아요. 9억 5천에서 더 내리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 거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장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전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핫한 지역들 뭐 에코시티라든가 여기 이제 에코시티 지역이죠. 그다음에 뭐 혁신도시 쪽, 혁신도시 쪽에는 뭐 장동 중도 그쪽에는 거래가 좀 이제 주춤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약간 보합세 느낌이 좀 있고요. 높은 가격이 계속 있고 평형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거래는 좀 잘 안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래 평이 30평대를 한번 봐보죠. 30평대는 한 2020년 10월부터 거의 1년 좀 지난 1년 반 정도 가까이가 지금 보면은 5억 후반대에서 6억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들긴 하네요. 30평대도. 네.
30평대도 지금 5억 중반대까지 밀리긴 한 것 같네요. 한번 30평대도 한번 같이 볼까요? 30평대는 저층이 5억 4천, 중간층이 5억 6천이 제일 저렴하네요. 자, 5억 6천짜리가 나와 있고, 네. 이 5억 6천이 된 거는 2020년 말부터니까 1년 정도 보합 상태인, 1년 반, 1년 6개월 정도 보합 상태를 띄고 있네요. 그래서, 이 47평도 보합 상태를 띄고 있죠. 거래가 많이 되진 않기도 하고요. 조금씩 꺾이는, 제일 높게 거래되는 가격들이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싼 매물만 거래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비싸게 부르시는 물건은 거래가 안 되고. 이제 그런 분위기고, 이제 요거와 다르게 이제 서신동 뭐 다른 송천동의 저가형 아파트들은 이제 2020년도 말에서 21년도 초 중반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주는 이제 좋은 지역들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전주의 아파트 가격이 9억 5천 10억이잖아요. 47평이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나. 어쨌든 실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건이 9억 5천이니까 우리가 시세를 9억 뭐 5천에서 안 팔린다고 치면 9억 4천까지 뭐 조정할 수 있겠죠. 아마 더 조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9억 4천 정도로 우리가 한번 시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시세가 9억 4천 정도가 되겠네. 그럼 이제 무비스타님 가격은 시세보다 1, 2천 더 싸게 쓴 느낌이 드는 거고요. 네. 바라는 대로님은 이제 핫한 지역이니까 A급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높게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다 시세 차익이 1억 이상씩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해도 9억 4천에 10%면 9,400만 원 싸니까 10%보다 좀 더 낮게 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지역의 입찰가를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8억,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내가 8억 1,730만 원이라는 입찰가를 썼을 때 나는 현금이 얼마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죠. 특히 그래야 내가 이 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나하고 그런 경쟁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은 얼마 있는 사람들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뭐 60%만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 8억짜리 60% 대출 받으면은 4억 8천. 그 나머지 3억 2천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무주택자가 60%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현금 3억 2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실제 낙찰받은 사람은 2억 싸게 낙찰받았네. 지금 바로 9억에 팔아도 세금 77% 내도 20% 먹는다고 치면은 3천만 원은 버네. 세금 뭐 1억 3, 4천 내더라도 3천만 원 남네요. 그 2년만 지나고 팔면은 9억 4천에만 팔아도 일반 가세 하면은 한 5천만 원 떼니까 1억 5천 정도 차익이 남는 입찰가가 되네. 경매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60% 대출 받는다고 하면 쳐보죠. 7억 4천만 원이니까 60% 대출 받으면은 4억 4천 정도 나오고 3억 그래도 3억 필요하네. 네. 3억 현금 3억이 있으신 분이네. 네. 현금 3억이 있거나 뭐 마통이 어디서 끌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었던 거죠. 실거주집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 3억이 있는 사람만 입찰할 수 있었다. 좀 아쉽네요. 예. 저는 그래도 8억대 언저리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1억 4천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시세보다. 제 생각은 한 8억대 안 들어오면 한 명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대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최소 현금 3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만 입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경매를 검색을 안 하시는지 결국은 입찰을 안 하시고 완주군에 사시는 분이 시세보다 2억 싸게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전주에서 근데 이제 대형 평형이니까 보니까 시세보다 2억 싸다는 건 뭐 20% 저렴하게 샀네요. 20% 저렴. 엄청 싸게 사셨네요.
20% 저렴이에요. 근데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낙찰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2천만 원이고 얘는 2억인 거 차이뿐인 거죠. 대신에 요거는 3억 원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3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갖고 있는 투자금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3억이 없음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빨리 키워서 내가 1억이 있는 사람, 2억 있는 사람, 3억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지 이런 물건에도 우리가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실거주로 알아볼 때 이런 대형 평형일수록 경쟁자가 줄어든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법인도 참가하기 힘들고 개인들도 사업자가 있으면은 간주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뭐 등등의 뭐 있기 때문에 또 대형 평형은 관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월 현금 흐름이 또는 월급이 좀 적당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뭐 지불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자, 꺼려한다는 거는 경쟁이 줄어든다.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할 수 있는 현금이나 투자금만 보유가 가능하다면은 오히려 그런 대형 평형들을 잘 공략을 해야 돼요. 단 대형 평형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경매 입찰 참여할 때 경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거든요.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입찰을 참여 못하는 거죠. 관리비를 내기 부담스럽다는 등등.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실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의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학군이 좀 보장된 지역에서 하시면 좋아요. 중고등학생들의 자녀들을 키워서 얘네들한테 공부방 적어도 방 하나씩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경제적 여력이 어느 정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학군 때문에 대형 평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의 일부 학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거래가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3인 가구, 4인 가구도 돈이 없으면 20평대, 돈이 그래도 보통이면 30평대, 요즘에는 좀 돈 더 있으면 40평대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에코시티라는 데는 에코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주에는 에코맘 vs 혁신맘, 그래서 에코시티의 엄마들과 혁신도시의 엄마들이 서로 자기의 입지와 뭐 학군 등을 놓고서 이제 커뮤니티 형성되어서 대결을 겨루죠. 이제 약간. 근데 뭐 둘 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에코시티가 좀 더 새 거기 때문에 에코시티가 약간 좀 더 우세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혁신도시는 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플러스 옆에 만성지구라고 해서 법원 검찰청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런 요소들까지, 그다음에 또 도서관도 최근에 크게 생긴다고 해서 지금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봤을 때 호재에 있었는데. 무튼 그래서 뭐 두 지역 다 나쁘지 않고 조금은 더 에코시티 쪽에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가격도 더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야기는 학군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뭐 어디 학군이 좋아요가 아니라 그냥 비싼 지역이 학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교육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교육 투자를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쓸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자녀들의 교육의 결과물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적으로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40평대는 선호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40평대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 우리가 40평대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접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추가로 좀 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1등은 뭐 낙찰가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더 쓴 이희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개인적으로는 뭐 베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1억 정도 차이 난 찌닝님부터 여기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적어도 1억은 먹어야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입찰가를 제가 받아보고서 생각 들었던 거는 더 높게 쓰시는 분들 생각했을 때는 현금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현금이 얼마 필요한지라는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실제 입찰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항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이 물건에 쓸 때는 현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러면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면 이 지역에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입찰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나의 경쟁자들은 얼마를 쓸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물을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네, 아니네 하면서 다른 상대방의 패를 읽는 그런 심리를 좀 깨뚫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다 매력적인 입찰가인 거는 사실이다. 네.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뭐 2등가의 차이가 크면 항상 비교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시세 9억 4천보다 뭐 아까 바람대로님 질문했지만 8천만 원 이상 싸게 샀다면은 8천만 원 보신 거잖아요. 8천만 원이 무슨 쉬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의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전에서 우리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얼마만큼 감정을 가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공부를 하고 입찰가를 쓸 때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들의 그게 느껴지는 그 가격들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측만 하는데, 제 추측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확률이 높죠. 가끔 보다 보면요. 무튼 모의라는 거는 실전에서 우리가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에 내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 여러분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에 덜 들일수록 남는 건 여러분한테 더 적을 거예요. 그거는 자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암만 이렇게 설명을 풀어주고 해도 여러분들께 되지를 않아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신경을 쓰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덜 중요하게 와닿아. 암만 좋은 문제지, 좋은 해설지를 갖다 줘도 그걸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결과물로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에 집중해서 이 시간들을 좀,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잘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저만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을 못 가니까 그런 모의 입찰을 통해서 전국의 물건들을 볼 때 전국의 시세는 분위기는 어떻지? 네. 그 다음에 추측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매물도 확인해보고,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지인 통해서 그래프도 한번 봐보고 공급물량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겸사겸사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액 투자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 들었던 걸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겸사겸사. 그러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거가 더 되겠죠. 부동산 투자가 경매하고 뭐 소액 투자, 분양권 다 이런 게 나눠져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부동산 투자라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 하나를 이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거 할 땐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 섞여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